글로벌 뉴스를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연 리포터, 네.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처음으로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변동성이 공급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미술품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평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안전자산 측면에서 이 미술품 또 부동산 전문가분들 모신 만큼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까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술품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거래되고 있는데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이제 세 가지 요소지 않습니까? 의식, 주 이런데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쉽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토지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주택이나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기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이 부분은 실물이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단기간 내에 대체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러한 대상물로 여겨져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정말 실물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급락했을 때 얼마가 빠졌고 우리가 자산 하면은 금융, 그다음에 증권, 부동산인데 증권이 경제적인 변화에 의해서 얼마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또 금융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고 감안해 보면 주식이나 이런 변동성에 비해서 부동산이 훨씬 더 안전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과거에 이 경제 홀캡이 생겼을 때 뭐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도 글로벌 위기일 때 보면 주식이 뭐 지금 주식이 2100 상회하고 있지만 뭐 1700, 1800까지 떨어지는 걸 감안해 보면 부동산하고의 변동성이 주식이 훨씬 크거든요. 주식에 비해서는 부동산이 훨씬 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피케티 21세기 자본을 읽어보면 불란서 사람들의 그 부의 구성에 관한 그림이 나옵니다. 보면 우리보다 부동산 투기를 안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불란서 국민들의 이 부의 반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대개 그건 서구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높죠. 우리는 지금 뭐 많게는 80%, 통계에 따라서는 뭐 68%가 나옵니다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의 어떤 그 부가 가장 중요한 부고 뭐 이게 시기에 따라서 조금 논란적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안정된 경쟁적으로 보면 그렇다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서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집을 이제 우리가 거주한 집인데 거주한 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한 목적도 있고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를 것에 대한 또 투기적인 어떤 그런 투자적인 어떤 계산도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로서의 가치는 얘가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종의 부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충실하지 않지만은 내가 언젠간 이걸 가지고 좀 재산을 늘리겠고 또 더 많이 좀 확보하겠다 이런 이제 그런 투기적이고 투자적인 어떤 그런 계산이 달라붙는다면 그 경우는 이제 조금은 이제 자산으로서의 어떤 그런 효과가 더 큰데 근자에 와서는 부동산 부도 보면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그런 이제 부동산 부에서 이제 수익이 남는 그런 부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비주거용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한 축적과 이제 부의 어떤 그런 저장 수단으로 바뀌는 것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부동산은 누가 뭐래도 안전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네. 국내 부동산의 주로 거래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나요? 1년에 거래된 것들을 보면 이제 금방 주체들은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주택 거래 건수가 통상 평균 잡아서 한 100만 건, 그렇죠. 그 정도 되죠. 대략 뭐 한 달에 이제 한 10만 건 정도 거래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좀 침체가 될 때에 한 뭐 8만, 7만까지 그렇죠. 내려가고
또 화랑을 보일 때는 매달 한 14만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거래 주체가 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개인의 거래가 굉장히 많고요. 또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는 조금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업용 부동산,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인이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 유투 기관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토지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거의 기업들 중심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거래하는 그런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아서 거래 유형별로도 좀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특히 작년에 나온 그 통계를 보면 통계청에 나온 통계인데 거래되는 주택의 총량과 거래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주택량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래된 주택량이 거래에 참여한 사람 수보다 많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주택 이상을 거래했다 이런 뜻이 되죠. 이게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거래한 주택의 양이 한 1.3 정도. 그런 부분이 약간씩 늘은 것 같아요. 늘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좋은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죠. 주관적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 소유 집중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집을 가져갈 사람한테 집이 이제 배분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투자의 이제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뭐 그건 건전한 일종의 하나의 그 축적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뭐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 상당 부분 실질적인 주택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과 기존 재고 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신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 해에 보통 보면 한 35만 호에서 많게는 뭐 50만 호가 넘게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법상으로 개인에게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그 국내 법상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측면들도 개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우리 한국 부동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부동산을 상품으로 본다는 거죠. 결국은요. 굉장히 상품화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뭐 이 거주를 자주 옮긴 거 그런 것들을 보면 부동산이 거주를 자꾸 바꾼 거기 때문에 사든지 전세를 살든지 간에 주소를 바꾼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대만의 한 20년 동안 통계를 보면 거주 이전이 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4 내지 한 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20년간 통계치 보면 한 25%가 거주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을 그냥 빨리 팔고 빨리 사고 빨리 들어가고 매막 손바꿈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상품화돼서 거래된다 이런 점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세간의 이야기로는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번 정도의 이사를 가야만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꿈처럼 꾸는 그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전을 통해서 그에 대한 어떤 그 자산 가치의 그 차익 이런 것들을 모아가 축적해야만이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 마련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자산의 성격으로서의 그건 가지고 있지만 개인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 시장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죠. 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참여하고 누구가 참여하지 못하는 건가를 우리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득 계층을 예컨대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눈다면 확률적으로 보면 대개 1, 2분위는 주택 시장 참여가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으로 봐서는 2분위 있다가 3분위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신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2분위 이하의 우리나라 어떤 그런 가구들은 경량적으로 본다면 확률적으로 본다면 주택시장 특히 매매주택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시장 배제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는 그런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죠.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뭐 공공임대주택이 될지 요즘 같은 뭐 사회주택이 될지 그게 이제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시장을 하나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임대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시장도 있는데 앞으로 뭐 사실 매매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는 뭐 위축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뭐 우리 규제 이야기도 뭐 다른 데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굳이 뭐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그런 시장 스스로 굴러가도록 하고 시장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는 국가가 이제 법과 제도 재정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주는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주택
그러니까 시장 참여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게 한국이 우리 국내 주택 시장은 또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진국이나 이런 경우와 달리 주택을 신규 주택,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면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청약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이게 공급이 아무래도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을 통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쟁을 통해서 주택을 사실 공급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면 대부분 그러한 청약 자격을 충분히 충족시켜 가지고 주택의 그런 기회를 우리가 추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다는 그러한 특성이 사실은 외국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확인되지 않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신규 주택 시장의 그 공급이나 매매 자체가 일반 매매와는 다른 그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분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하는 그런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뭐 거의 제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박사님 네. 보충 질문. 네, 네. 청약제도요. 네. 앞으로 어떻게 가요? 저는 이대로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청약제도가 태동하게 된 것은 뭐 7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에 비해서 수요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청약이라는 제도가 필요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를 넘어서고 있고 충분한 공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있어서 이 공급 자체가 충분하다면 굳이 이런 제도를 갖다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건설 회사에서 주택을 만일에 뭐 선분양을 하든 후분양을 하든 간에 만들어서 내놓고 그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자유롭게 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변화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제 궁금증은 그 사이에 청약 통장이 현재 왕창 많이 깔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 이걸 어떤 형태든지 이게 바꿔가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가요? 그건?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은 그 돈을 땡겨서 네. 여러 가지 기금 지원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없앤다고 그러면 그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빨리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돈이 이제 없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참 그걸 없애기가 이제 굉장히 발목을 잡혀 있는 그런 네. 상황들이고요. 네. 바로 이제 그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택 시장. 특히 우리는 다른 나라는 좀 재고 시장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신규 분양 시장으로 주택 시장이 움직인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긍정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거는 투기적인 거래라든지 프리미엄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투기적인 수요를 유발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후보양 제도로 그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통장의 앞으로의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걸 후부장으로 바꾸면 지금까지 자금 수요가 다 거기서 융통해서 썼는데 선분양을 해서 썼고, 근데 후부장으로 바꾸면 자금력이 튼튼한 회사만 살아남게 남고 그렇지 않고 중소주택 업계는 다 또 네. 망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로 이제 처해 있어서 어쨌든 뭐 지금 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선부장과 후분양 그걸 적절히 좀 조화 있게 좀 바꿔 나가야 된다. 특히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시장이 과잉 공급 문제에 좀 전반적으로 시달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좀 후부장으로 일부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아까 뭐 재건축이 지금 뭐 굉장히 달아오르는 시장도 우리가 뭐 과거에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시장에서 좀 후부장으로 좀 전환시키는 어떤 이런 제도들도 좀 부분적으로 도입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공약으로 이미 어느 모 후보가 제시했죠. 제시했는데 후분양은 이제는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네. 후분양을 이제 그 추진한 방법에서 그야말로 일시에 한꺼번에 하느냐, 안 그러면 단계별로 네. 공정별로 하느냐,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부대 조건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공급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금융적 자원들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을 갖추느냐. 현재 지금 우리나라 그 선분양 제도하에서는 그 건설비의 95%를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5% 가지고 네. 그야말로 맨 땅에 햄치듯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낳는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공급자의 시장의 어떤 그런 도덕성이라든가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야말로 아주 냉철한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런 이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분양제를 일정하게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공급자들이 이제 그 초기 자금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게 건설 업계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그건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뭐 저는 국민연금 같은 것도
저는 전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이른바 도시주택 기금 대신에 다른 대체의 어떤 그런 이 기금을 예컨대 리츠 같은 걸 활성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자금 조달 문제는 좀 해결하는 방법이 강구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선분양 제도도 예컨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예컨대 이게 주문제 생산이다. 네. 주문제 생산이라는 것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이제 그 소비자가 미리 이제 돈을 지불하고 또 자기가 이제 기대하고 바라는 이제 맞춤형 이제 주택을 지어간다면 이때는 서로 윈윈하는 공급 방치 되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선분양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네요. 자, 다음 질문.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또 해외 주택 시장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조금 설명해 주세요. 글쎄 해외 주택 시장이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유학을 할 때 보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집값 폭등하지 않는 이런 이제 왜냐하면 그건 우리보다 일찍 이미 자본주의 산업화를 거쳤고 뭐 100년, 200년 정도 돌아간다면 뭐 150년 돌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지난 한 몇십 년 겪었던 이런 문제를 거기도 앞서다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서구의 어떤 주택 시장과 우리 주택 시장을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안정됐죠. 물론 뭐 가격이라는 것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주택을 대하거나 주택 정책을 피는 정책 당국이 주택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달라요. 가령 미국은 우리보다 소득이 뭐 2배가 높지만 집값 상대로 친다면 우리보다 우리하고 비슷하다 본다면 소득을 친다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싸기 때문에 집값에 상응하는 임대료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더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문제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특히 대도시를 벗어난다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장 경제를 그동안 배경을 했고 또 주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를 축적시키는 이제 수단이었고 또 주택 자체가 또 부정했기 때문에 상대적 희소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부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통제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통제하기 힘든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이제 그 부동산의 어떤 그 부적 성격이 자산적 성격이 저는 상당히 좀 바뀐다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일반 시장의 그 상품들과 같이 일반 제한적 성격으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 주택이라 해서 특별히 예컨대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들어놓으면 이자가 뭐 2, 3% 붙는데 집에다가 우리가 돈을 투여했을 때 가령 우리 이자율로 친다면 한 뭐 10배 해당하는 것이 발생한다.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투자를 권할 때 보게 된다면 은행에 저축했을 때보다는 이자율보다는 어느 정도 더 높다라는 것을 가지고 견주어서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할 정도로 이제는 한국의 주택도 나름대로 시장의 여러 가치 법칙에 이제 적응을 받는 것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제 서구의 어떤 주택 시장 같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도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서구 시장은 단독 중심의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파트 중심의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뭐 유럽이나 어디 미국이나 다 단독이 굉장히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 시장인데 우리는 뭐 단독하면은 전원주택이나 단독을 생각하지 도시에서는 뭐 벌써 공동주택이 한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선호도가 높은 거죠. 뭐 시작은 공동주택이 서구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 시장에 와서는 공동주택이 활짝 꽃을 피웠고요. 서구는 뭐 물론 뭐 뉴욕이나 이런 데에 이 공동주택 아파트 맨션 이런 것들이 또 비싼 거고 거래도 많이 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오히려 서민형 주거의 수단이고 그리고 단독이 일반적으로 주택의 수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제한된 택지 위에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의 형태가 지금 거의 70% 가까이가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와 연립, 뭐 다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이 분야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살면서도 단독주택에 살던 때처럼 의식 구조가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우리가 이 매매나 분양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들어가서 거주하는 동안에 사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을 항상 이웃 세대를 배려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서구의 많은 선진국들의 의식 수준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층간 소음 문제라든지
또는 그 주택 안에서 자기 중심만의 뭐 예를 들어 반려견 문제에 있어서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웃 세대를 배려하지 않는 이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가 이제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 강구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서 현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서구 선진국은 이제 주택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경험했잖아요. 아까 제가 뭐 100년, 150년을 했는데 이제 주택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는 거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하는 것. 이거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독일 같은 베를린 같은 경우에 세입자 거기는 이제 자가가 사실은 적고 임대가 더 많습니다. 자가가 40이고 임대가 60, 우리는 더 반대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가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임대주택 살아도 주거 안정이 이제 되는 나라죠. 그래서 에컨디션 주거는 이제 보호가 되는데 가령 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연합회가 많습니다. 연합회가 그 고용된 이제 변호사가 있는데 가령 내가 이 건물을 이제 새 들어서 사는데 5일 동안 전기가 이제 문제가 있어 5일 동안 내가 제대로 이제 불을 켜지 못해가지고 생활 제대로 못했다. 근데 한 달에 내가 월세를 얼마 냈는데 5일 동안에 집에 가치를 내가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그러니까 이 세입자협회 변호사한테 청구를 하면 그 이제 그 집주인하고 딜을 해가지고 그 5일 동안 내가 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해줍니다. 그만큼 이제 주거권이라는 것이 보호가 되죠. 그런 것들이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임대료 어떤 적정 관리라든가 임대차 어떤 계약 기간의 어떤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그 나라의 어떤 헌법과 민법에 있는 것을 실질적인 권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주택 시장, 임대주택 시장에서 게임의 중요한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급이 되고 임대료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보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주거적 삶이 가능한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결리한 부분이라고 봐야 우리도 되죠. 내 집 사용법을 입주할 때나 타인의 주택을 받을 때 그걸 꼭 뭐를 문서로 하든지 아니 책자로 하든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하여튼 뭐 권리를 그런 받을 수 제도가 아직 있는 게 좀 안 돼 있죠. 예, 예. 우리가. 그러니까- 임차인 권리를 좀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앞서서 좀 돼야 됩니다. 제가 좀 옛날에 그거는 외국 생활할 때 보면 집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맺잖아요. 그럼 계약서 두께가 이만큼이에요. 맞습니다. 하나 다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그 뭐 지금 독일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제도가 임차인인가요? 임대인이 빌려서 하는 사람이 뭔가요? 임차인. 임차인이죠. 네, 세입자. 지금 그런 세입자 세입자. 편하게 세입자가 먹어서. 지금 우리는 좀 약해져 있죠.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한번 임대차 주택에 들어가면은요 본인이 이사 나가겠다고 하기 전에는 못 내보내거든요. 거기다가 임대료를 올리는 거에도 규제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오래 살면 살수록 유리해요. 왜냐하면 건물 집의 임대료가 굉장히 싸요. 오래 살면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 근데 반대로 새로운 집에 새로 들어가 똑같은 집이어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세입자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돼 있고 또 좀 오래된 도시 뭐 이럴 때 뭐 보스턴이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들은 건물에 따라서 임대료 규제가 붙는 건물들이 있어요. 너는 얼마 이상 한 달 얼마 이상 받지 마라. 시에서 규제를 해버려요. 굉장히 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제도를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다른 점 하나 마지막에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단지에 회사 이름을 쓴다는 것. 다른 나라 전혀 없습니다. 없죠. 그만큼 주택이 이제 상품화됐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고가의 상품이고 어떤 이문이 많이 남는 이제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힘 있는 기업들이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기업이 이제 공급하는 거죠. 이 대기업이 공급한다는 이 공급 조건이 사실 우리나라 주택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이제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저가의 주택을 정말 경쟁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한다면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그런 아주 좋은 질의 어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주택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대기업이 이제 획일적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택의 성질이라든가 가치들이 그것에 규정되는 이것도 서구 선진국이 없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주택의 중요한 특징이라 봐요.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아직 그래도 부동산을 재테크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시죠. 우리죠. 그래.
네, 뭐 여전히 주택 보급률이 높다 손치더라도 주택이 그 계층에 선호하는 주택 이런 주택들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그만큼 또 입지나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를 하게 될 텐데 뭐 우리는 아직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순치지만 다변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저 고가도 있고 아주 저가도 있고 이 다양성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뭐 1억짜리 아파트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제 환경이나 교통 입지, 특히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도심권에 있는 경제력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성향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이제 고가의 어떤 그 입주자 맞춤형의 주택이 공급되면 그 가격은 투자 가치 면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세태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IT 기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비주얼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서 주택을 거래하고 임대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택이라는 것은 실제 정보와 달리 현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결정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든 아니면은 자기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든 간에 반드시 현장에서 꼼꼼하게 챙겨보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보다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만이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가 그 주택을 이제 사는 사람들 보면 대개 거주 목적이 주된 사실 그 구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매입인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80% 이상이 실거주가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덤으로 더 산다 이 정도인데 저는 뭐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늘 사러 권합니다. 거기서 얻는 가장 중요한 대가가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세입자들이 평균 거주하는 주거 기간이 3.3년이에요. 3.3년, 3.5년인데 내 집을 갖게 되면 평균 한 11년을 삽니다. 그만큼 한 서너 배 주거 안정이 이제 기해지는 것이죠. 그동안 뭐 애도 넣고 키우고 뭐 또 다른 돈도 벌 수도 있고 그 정도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만 환산할 수 있는 많은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실수요자라면 조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사라고 권하고요.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 한다면 저는 아까 우리 두 박사 말씀대로 진짜 과거와 달리 진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네. 그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는 요즘 이제 막 우르르 몰려가면서 뭐 그러면서 정보를 얻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저는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에 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어느 데 투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잃을 확률도 적고 그나마 최소한의 어떤 그런 플러스 어떤 그런 리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금같이 불확실한 그런 불안정한 어떤 주택 시장에서는 자칫하다가 주목골 했다가는 오히려 쪽박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조 교수님 말씀 때문에 이 방송 보신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컨설팅 받으려고 이제 다 전화 이제 개인 신상 다 털립니다. 우리 이제 박명희 대표까지 다 해서 어쨌든 전화 오면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